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선철입니다. 네. 그 화면 보이시죠? 그 저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뭐 녹색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라고 에너지 노동조합들 과도 같이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왔었고 방금 말씀해주신 서유진수 선생님이나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손희정 선생님, 김전 선생님의 이야기들과 맥이 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5시 20분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 네. 네, 저는 이미지도 많아요. 그래서 좀 쑥쑥 좀 나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고 기본적인 문제의식들만 말씀을 드릴 텐데 궁극 그 기후위기 상황 잠깐 짚어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법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유토피아적인 대안으로서 탈성장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지금 코로나 상황을 이제 거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거 손희정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위기가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위기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이제 이 코로나 19의 위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경제 위기 이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올 이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가 이제 훨씬 더 그 파도가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좀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더 뭐 가뭄, 뭐 홍수, 폭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커지고 있고 뭐 아까 호주 산불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게 다 기후 변화와 연결되고 있고 요 섬 같은 경우는 키리바티라고 하는 섬인데 최고 높은 데가 해발 3m래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이제 점점 물에 잠겨가고 있는 또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 자연 환경과 관계를 맺어가는가의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이제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왔었던 이제 그 결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이제 지난 여름에 뭐 50 며칠에 거친 최장의 장마를 거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마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또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담론이 더 커진 측면들도 있어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이게 뭐냐면은 이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들이에요. 침엽수림들인데 침엽수림들이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한라산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지리산, 오대산 뭐 이런 데서도 죽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도 길어지고 있지만 겨울 기온이 더 높아지는 거가 지금의 경향입니다. 기후 변화가 나타나는 경향인데 그 결과로 이제 올해 뭐 매미나방이 창궐을 하거나 무슨 어디 은평구의 산에서는 무슨 대벌레라고 하는 얘네들이 이제 다 겨울에 애벌레들이 알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얼지를 못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겨울이 더 따뜻해지면서 이런 일들은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이제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야기가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산업혁명 이래로 1도 정도가 지금 오른 탓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건데 나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0.99도가 올랐다고 했고요. 1880년대, 80년대에 비교해서.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1912년 식민지 시대 때 부터 이제 측정이 됐는데 1.8도가 상승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온갖 무슨 그 작물이라든가 나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지금 뭐 바나나가 뭐 제주도도 아니고 산청이니 뭐 이런 데서 어
재배가 되고 있고 뭐 사과도 이제는 경북에서는 또 사과 재배하기 어렵다고 죄송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막 울어대네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 좀 원인을 좀 살펴볼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중심적인 이 자연을 그냥 이 정복의 대상으로 삼은 측면이 있고 동물들도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까 뭐 치킨 민주주의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 공장식 축산 때문에 사실 인간을 위해서 경작되는 땅보다 지금 동물들 사료를 위해서 경작되는 땅이 더 많은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 때문에 배출되는 탄소가 전체 탄소의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물론 또 이제 이거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만들어낸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자연 생태계하고 동물만 착취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도 이제 착취의 대상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초기 이 규제가 없었을 당시에는 뭐 어린이서부터 해가지고서 모두가 이제 그러니까 착취될 수 있는 것은 다 이윤과 이 경제 성장의 수단이 되어버렸었던 이제 그런 현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이 기후 위기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기후 위기하고 불평등을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불평등과 기후 위기가 동일한 원인을 갖는다는. 그리고 이제 뭐 세계 전쟁들이라든가 국제 질서 같은 것들도 보면은 대체로 다 이 화석 연료를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이 됐었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이제 그 1차 대전이 끝나가던 1916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서 나왔었던 지금 이제 그 영국 뭐 신사가 지구를 빨아먹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 세계 석유 뭐 공급 서플라이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52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 헤게모니가 넘어가는데 이 헤게모니를 이제 이 기름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의 이 병적인 이 불평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옥스팜에서 올해 나왔었던 건데요. 뭐 이런 정도의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 그 3월부터 11월까지 그 262명인가의 억만장자들의 부가 1트릴리언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00 얼마 조가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위기 하지만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파트값 안 줄어들고 있죠. 자산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부를 축적하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U자 곡선을 그릴 것이냐, L자 곡선을 그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난 여름 이후로는 이제 K자 곡선이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은 계속 부가 축적이 되고 더 축적될 거고 가난한 사람들만 이제 이 가난의 나락으로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K자 곡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후 위기하고 불평등 이게 이제 같이 가는 문제. 그래서 기후 정의 운동가들은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을 했었던 그 모임인데 보시면은 뭐 석탄 말고 자본주의를 태워라 뭐 이제 이러고 있고 많이 보신 뭐 이윤보다 지구 사람보다 이윤보다 사람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이런 지구가 아파가지고서 토성한테 가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자본주의에 걸려서 어렵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만화도 있고요. 이거에다 이제 대안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게 그린 뉴딜이에요. 참고로 한국 그린 뉴딜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그린은 이제 뭐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탄소 배출의 문제, 생태계 보존 복원의 과제를 담고 있고요. 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의 원인이 기존 시스템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쭉 봤었지만 이 자본주의, 이 성장 자본주의 모든 것을 다 이 수단으로 삼는 이 자본주의적 이윤 축적 체제 이제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하고 단절을 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사자들 간에 뭐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당사자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지금 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 발표문 그 자료집에 더 자세히 나와 있을 텐데 일단 기후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기후 위기를 야기한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생태계 파괴를 더 많이 한 자들 따로 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어떤 불평등,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가 전 세계 탄출,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상위 10%가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 상위 10%가 탄소 배출의 52%를 지금 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피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같은 데서 홍수 때문에 혹은 아까 보여드렸던 남태평양 섬,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피해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이런 기후 부정의가 있는 거고요. 일국 차원에서도 있는 거죠. 일국 차원에서도 이제 계급적으로도 또 있는 거고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간에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탄소 배출이 많죠. 차도 뭐 한두 대, 두 대 더 굴릴 수도 있고 집도 크니까 난방비도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피해는 이제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질 수밖에 없는 물에 잠기고 뭐 이러는 경우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역 간에도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요. 에너지 그 독립 지수가 1.82%예요. 2018년 기준으로. 그거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전기 중에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거가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외부에서 외지에서 갖고 오는 건데 뭐 밀양 송전탑 문제 때문에 이제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부 식민지의 문제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세대 간에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들이 이제 펑펑 써가지고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성세대는 죽으면 끝이지만 이제 지금 어린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은 이제 이 고통,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이제 갖고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기후 정의의 문제 의식이고요. 정의로운 전환도 뭐 한국에서 많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이게 무슨 사회 안전망 뭐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돼요. 시민사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런 문제 의식이 아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정책 결정이 필요하고 또 이 당사자 참여를 위해서는 또 이게 조직의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회 취약층 이런 그들의 이제 조직적 정책 역량도 강화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 서비스라든가 에너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이제 보장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 이제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요즘 나오고 있는 또 고용 보장 뭐 이런 문제들이랑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오카시오 콜테스인데 하고 이제 버니 샌더스가 이제 그 제기했었던 그린 뉴 딜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한국하고 차이를 좀 보세요. 이 개요가 모든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넷째로 온실가스 배출로 가야 하며 이를 연방정부의 의무로 삼자 뭐 이러는 것이고요.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증대에 따른 기후위기와 임금 정체 등으로 극대화된 사회 불평등의 맥락에서 이 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쭉 보시면 이제 다 무슨 노동자 커뮤니티 얘기가 나오고 이 해외에서 그린 뉴딜 나올 때 일자리 얘기 나올 때는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가족 부양한, 뭐 생계 가능한, 고임금, 노동조합이 보장된 이런 수식어들이 항상 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오늘날 존재하는 미래에 있을지 모를 그리고 과거에 존재했던 원주민, 유색 커뮤니티, 이주자, 뭐 탈산업화, 뭐 빈곤층,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최전선 약자 커뮤니티 혹은 프론트라인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역사적 과거에 있었던 억압을 멈추고 미래에 있을 걸 방지하고 과거의 부정을 바로잡는 이제 이런 기후 정의의 원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실행 원칙에도 뭐 모두의 다 참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린 뉴 딜에 이제 뭐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들도 쭉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15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냥 이 단지 어떻게 하자 뭐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아래에서의 어떤 뭐 취약층 노동자들 이제 이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의 정치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을 보장하거나 더 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탈성장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1990년대부터 92년에 리우 환경회의가 있었고 뭐 교토 의정서 97년 그리고 이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국제사회의 뭐 모임들도 있었고 논의도 많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는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용량이 이제 이만큼 증가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노란 선이에요. 태양광, 풍력,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실제 재생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쓰레기 태우거나 뭐 이러는 것들도 파묘를 태우거나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외에는 없는 개념인데 재생에너지면 재생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태워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늘어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로 석탄, 천연가스, 석유 이제 이 생산과 소비가 이제 늘어났다는 거. 이건 백분율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이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추이인데 정체가 돼요. 2010년, 11년서부터 해가지고서 정체가 되고 있고 그나마 이 정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는 중국 탓이에요. 중국이 여기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빼면은 사실은 이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결국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90년대부터 기후변화 대응이 시작이 됐는데 90년대라고 하는 거가 소련 사회주의권이 망하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 일국 체제, 일극 체제가 이제 성립되는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이제 이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과 같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나서면서 기업들이 이 사실 이 화석연료 기업들이라든가 대기업들이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후 위기 극복에 이제 해결자로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 아마존이라든가 얘네들이 엄청나게 뭐 100%뭐 청정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화석연료 기업들한테 이제 이 봉사 서비스를 AI라든가 하이테크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고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1등, 2등이에요. 탄소 배출 기업들 중에서. 근데 얘들 다 녹색 기업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현대제철은 녹색 인증도 받았어요. GS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순환 뭐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풍력 발전도 뭐 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또 동시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도 새로 짓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중요한 진전이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휴대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사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순환 경제라고 했을 때에는 단지 뭐 재활용을 하고 업사이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소비를 줄일 수 있는지 또 그러려면 생산도 줄여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건 전혀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면서 오히려 이제 제품을 더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 배출이 줄어들지를 않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린워싱 혹은 뭐 한국에서는 녹색 분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자본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에 목적이 가 있는데 이 녹색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이거를 맡기면은 기후위기 대응을 맡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기후정의 활동가들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탈성장 문제의식으로 들어가는데 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more from less 해서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이게 녹색 성장론의 입장인데 뭐냐면은 성장을 하면서도 녹색 성장을 하면서도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거는 지금 엄청 깨지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왜냐면은 이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이 이제 유럽 몇몇 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배출된 탄소는 줄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걸 다 외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그 나라들 탓할 수가 없는 거가 이게 다 그쪽을 이제 이 산업 제조업 기지로 만들어 버린 거는 이게 세계 경제이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선발 자본주의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 뭐 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줄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이제 요 둘의 문제 의식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는 유한하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포스트 성장론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우리는 이제 탈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탈성장은 인간 중심적, 인간이 뭐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혹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둘을 이제 공통점 포스트 성장, 탈성장. 한국에서는 요게 뭉뚱그려져서 얘기를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성장 기본적 양적 기술적 관리 접근이고 여기는 질적 정치념적 접근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일단 이 자본주의의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그런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이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교환 가치보다 사용 가치에 더 방점을 두는 그리고 소유보다는 이제 존재 방식 다양한 존재 방식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사례로 지금 파리 가장 대규모적으로 이게 이제 실험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사회주의당의 안 이달고 시장인데 녹색당하고 이제 같이 연정을 꾸리고 있어요. 15분 도시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정책을 내걸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내 자동차 운행 속도 30km 그리고 시내를 들어가는 고속도로 뭐 내부 순환도로 같은 거 50km를 제한을 하고요. 뭐 숲 조성과 주차장 면적을 공약할 때는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75% 축소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도시 디지털 광고판 퇴출 그 탈성장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광고의 문제의식을 되게 크게 보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광고를 통해서 조작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광고 보고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있는 거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한 이제 관광 도시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여행객도 줄어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예상하면서 에어비앤비 주택들을 사들여서 이제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적으로 이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야. 이런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저항이 엄청나죠. 뭐 운전자들서부터 해가지고 저항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기업들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공공 서비스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들을 공공재로 파악하고 이거를 좀 받아들이니까 이 어떤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적 소유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가자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크고요. 이건 지금 트랜스내셔널 인스티튜트라고 그 네덜란드에 이제 본부를 둔 이제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나왔었던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공적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제 재공공화가 되고 있는지 이걸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뭐 서울시 도로 그 도시철도라든가 지하철에서의 뭐 외주화됐었던 뭐 청소노동 이런 거를 이제 다시 공공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도 들어가 있고 근데 뭐 주로 이제 이 공적 서비스들 에너지, 물 뭐 이런 공공재 민영화됐었던 공공재들을 다시금 이제 공공화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 문제랑도 이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한국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이제 기후위기 되면 더 커질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비정규 단기 일자리들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논의 같은 것도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다. AI
이에 따라서 뭐 없어질 일자리, 새로 생길 일자리 나오는데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돌봄의 문제라든가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로 필요한 노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뭐 그 문 대통령은 처음에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 뭐 소방공무원이라든가 간호인력, 공공의료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상상력들 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고요. 아, 빨리 가려고 했더니 벌써 끝까지 왔네요. 어쨌든 지금 뭐 제대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어떤 우리가 가장 본원적인 그러니까 이 광고라든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은 어떤 본질적인 욕구에 기반해서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생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 기술 수준에서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와 어떤 필요를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뭐 부는 우리가 다 이미 도달을 했다. 문제는 이런 걸 어떻게 나누면서 덜 만들고 덜 쓰느냐의 문제.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지금 이제 탈성장애 문제 의식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 단계 계약 그리고 이제 사회 운동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 운동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떤 우리가 유토피아를 상정하는 것이고 또 싸워나가야 될 그런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칠게요.